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기법 및 글쓰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입니다. 자, 기법 및 글쓰기에서는 이 사이코 드라마에는 매우 중요한 3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3대의 기본 기법을 1교시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워밍업 기법, 또 세 번째로 행위와 기법,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대 기본 기법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의 3대 기본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정독을 하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면 좋겠어요. 자, 3대 기본 기법에는 역할놀이. 아마 역할놀이는 여러분들이 소꿉놀이를 생각하면 돼요. 진짜 그 역할놀이에요. 그리고 역할을 교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남편 역할을 해본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학생 역할을 해본다든지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중자 기법이에요. 이중자. 내 안에 내가 또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마음과 만나는 그런 기법이죠. 자, 역할 놀이를 보겠습니다. 이 역할 놀이는 실제적 사이코 드라마에 진짜로 토대가 됐어요. 이 역할 놀이가. 그리고 역할의 중심은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레노가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 놀이는 매우 중요해요. 또 역할은 주인공과 보조자 둘 뿐이라는 거죠. 주인공 그리고 보조자 그리고 모든 참여자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 한번 예를 볼게요. 여기 의뢰한 내담자가 왜 나는 혼자일까? 자주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는 의뢰인인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늘 외롭고 왠지 나만 외톨이인 것 같은 그런 내담자예요. 그러면 분열은 자, 고독한 나, 관찰하는 나, 객관적인 나로 분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각조각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체는 자, 머리, 심장, 팔, 다리 등으로 몸을 부분화시키는 거예요. 팔은 야, 나 너무 힘들어. 나 팔 좀 그만 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은 그래도 어떡하니 해야지 막 이런 그러니까 마음과 팔과 뭐 이런 심장 또 머리 이 모든 것들을 구분화해서 역할극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나의 다리가 되렴, 너는 나의 팔이 되고, 너는 나의 마음이 되고, 너는 나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지성, 감성, 그리고 뭐 이렇게 액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지금 여기에요. Here and now. 자, 부분화도 자, 나의 어떤 이성, 또 열정, 자발성, 영혼, 욕망, 꿈, 희망 이렇게 또 부분화를 할 수 있죠. 또 제3의 눈은 친구, 부모, 선후배, 선생님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국민 남편에 제가 그 영상을 단톡에 남겼잖아요. 여기에서도 갱년기 권호중 님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딱 한 사람이 내가 희망 역할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 권호중 마음속에 있는 희망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난 내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너라면 엄마, 아빠,
나 이 병 나을까요? 나을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겠니?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하고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할과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 느낌의 강화예요. 고독감의 다양한 선택과 구체화죠. 그러니까 고독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더 리액션 있게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딱 내담자가 자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단톡에 남겨드릴 거예요. 부부 역할극을 할 때 내가 이게 약하게 얘기하면 자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강하게 해야지만 딱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일어나면서 아주 격렬하게 역할극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유사한 상황을 역할화하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상황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과거에는 A를 선택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B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20대 시절에 서운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선행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만나기 30분 전에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약속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 20대 시절에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정서적으로 단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운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했나? 나의 약속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건가? 그런데 지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감정 때문에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역할을 해보는 거죠. 또 시간을 고려해보는 거예요. 직전, 어제, 오늘 밤. 오늘 밤 취침적. 이것도 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또 상징화. 자, 상징하는 색, 또 식물, 동물, 단어. 그러니까 특히 저는 청소년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많이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인가요? 저는 오늘 저의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 뭔가 결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러면서 뭔가 깨닫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기쁨, 한이감, 요런 색상이니까는 뭐 노랑이나 황금빛이 오늘 저의 마음의 색입니다. 네. 또 한상을 유발하는 거 있죠. 그 느낌에 따르는 이미지, 또 한영 등을 또 짧게 이렇게 구분화를 해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징화 방식이 있어요. 색이라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색인가요? 저는 황금빛입니다. 또 동물이라면 이거는 제가 사례로 들려줄게요. 지금 여기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또 아니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말 솜털처럼 가벼운 나라면 그때 나를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동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아까 전에 그 의뢰한 여성 내담자처럼 외톨이라고 느끼는 그 여성의 어떤 마음, 빛깔 이런 것이 만약 잿빛이라고 하면 그 잿빛도 계속해서 세분화할 수 있어요. 뭐 잿빛 하늘, 또 잿빛 바다, 또 잿빛 원조 이런 식으로 잿빛이라고 해도 더 다양하게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담했던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여학생이 선생님, 저는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너무 외로워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학교에 왜 가야 되는지, 저는 모든 것을 정말 의욕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아이가 이름이 소라라고 하면 자, 소라야, 현재 너를 상징하는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니? 여기 지금 100마리나 넘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가 일단은 너와 조금 뭔가 텔레, 왠지 너와 느낌과 통하는 텔레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을 일단은 10마리를 고르렴. 왠지 끌리는 거 있잖아요. 왠지 끌리는 이 강렬한 이런 것들이 텔레거든요. 사이코 드라마 용어에서는. 그래서 왠지 내가 끌리는 동물을 10마리를 고르렴. 그래도 10마리를 고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러한 감정과 생각, 이런 너를 상징하는 동물을 고르렴. 그랬더니 돼지를 딱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너가 정말로 너가 진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아주 자율적인 너를 상징하는 동물을 고르렴. 그랬더니 기린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너는 대지에서 기린이 되기 위해서는 자, 너가 지금 이 돼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잖니. 응, 그 돼지는 어떤 존재니?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지만 너가 그래도 항상 공부만 안 하고 놀기만 하니? 그래도 너가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요즘에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요가하고 그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요가를 하고 피겨 스케이팅 할 때는 그때의 너의 어떠한 미덕 카드를 한번 세 장을 골라봐. 그랬더니 근면과 목적 의식과 열정을 다 고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동물 중에서 근면을 상징하는 동물을 고르렴 그랬더니 이렇게 뿔이 달려있는 숫사슴을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너가 막 열정적으로 막 스케이팅을 타고 요가를 하고 막 이럴 때를 상징하는 동물을 고르렴 그랬더니 백조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정말로 너가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니? 그랬더니 중학교 때 자기가 전교 1등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플래너를 쓰면서 매일매일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높아지면서 2학년 때 쭉 올라가면서 3학년 때 정점을 딱 찍으면서 전교 1등을 하면서 딱 특목고에 진입을 딱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때 막 열정이 샘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좀 백조보다는 좀 더 강렬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가 독수리를 딱 골라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너가 그렇게 너의 어떤 것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열정을 상징하는 동물을 고르렴 그랬더니 호랑이를 고르더라고. 아 그러면 너에게 이 세 마리가 너에게 수호천사구나. 그러면 너가 현재 대지에서 기린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 마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너에게는 근면, 또 목적의식, 또 열정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것들을 너가 이렇게 끌어낸다라고 하면 기린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기린은 어떤 존재니? 그랬더니 걱정 없이 평온한 나라는 거야. 걱정 없이 평온한 나.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평온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소라가 선생님 일단 근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열정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대형 뭐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을 운영하면서 시도 쓰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전시회도 하고 싶다라는 거야. 어? 그럼 너는 꿈이 있었네? 아, 선생님 제가 꿈이 있었네요. 저는 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런 꿈이 있다면 너가 만약 서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대학에 어떤 학과에 입학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까? 우리가 진로와 적성이 있는데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저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들어가서 경영학 수업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너가 꿈이 분명한데 도대체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사실은 근면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신보다 너무나 우월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등급이고 6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됐다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해도 나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요가랑 피겨 스케이트만 타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쭉 들어간 거야. 자, 5등급이라고 하면 너가 만일 과거에 그 옛날처럼 근면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딱 갖고 열정을 불태운다면 고3이 되었을 때 몇 등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린다면 저는 4등급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너는 머리도 좋고 열정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한번 작전을 짜보자. 이러면서 아이가 대환적 이야기 썼거든요. 여러분 교류 분석에서 했던 또 가족 상담에서 했던 이야기 가족 치료 있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나의 다양한 역할, 내가 수사슴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돼지도 돼보기도 하고, 기린도 돼보면서 결국은 뭐예요? 돼지도, 기린도, 수사슴도, 백조도, 독수리도, 호랑이도 뭐예요? 결국은 나거든요. 내 안에 나를 부분화를 시켜서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는 나의 수호천사도 있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도 있고 당당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드러내서 동물 인형극으로 역할극으로 재현해낸 거죠. 너무 아름답죠? 네. 그리고 역할 교대도 있어요. 그래서 역할 교대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난 너무 힘들어. 너 왜 그러니?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돼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교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역할 교대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자, 만일 내가 한 마리의 개미라면 개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일 내가 바람이라면 내가 여기저기 흘러가는 바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또 내가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이 되어 지상을 내려다본다면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뿐이 못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고뇌에 휩싸여서 마치 뱀 소굴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단박에 깨달으면요. 삶을 즐길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음. 모든 것이 그냥 저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 다 게임이고 놀이고 이렇게 내가 열정을 정말 다해서 하다 보면요. 나의 일에 있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 우리가 예술처럼 예술처럼 살고 천사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술처럼 일하고 천사처럼 쓰는 거죠.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아름답게 사는 거.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렇게 아름답게 일하고 예술 뭐예요? 천사처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교수님 저는 운이 나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만 내가 공들여서 하게 되면 나쁜 운도 좋은 운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행운이 팡팡팡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 기도. 여러분 각각의 종교가 있다면 아니면 기도라든지 108배라든지 명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겸손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어. 내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참회도 하고 때로는 감사한 마음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만남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또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부합되게 또 아니면 명상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거예요.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뭐예요? 내가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말년운이 좋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땡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바로 복지예요, 복지. 음. 베푸는 거, 봉사하는 거. 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거 다 봉사예요. 어.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거, 인류애를 실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봉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봉사, 복지, 인류애를 실천하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요. 나의 삶은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역할 교대의 목적은 역할을 교대해 보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그 역할을 해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역할 교대일 수도 있고요. 내 팔일 수도 있고요. 내 머리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하고도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무리했더니 소화가 요즘에 잘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위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야, 요즘에 너가 너무 혹사를 했지. 정말 미안하구나. 그럼 위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가 바쁘다는 이유로, 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식사를 편안하게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입에 넣으니까 내가 제대로 소화도 못 시켰잖아. 너는 왜 그러니? 나는 너 때문에 진짜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랑 이 위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럼 아하, 내가 너무 좀 무리했구나. 내가 너무 가로했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시간을 잘 황금 비율로 조율해서 식사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서 먹는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내가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제가 자각을 하겠죠. 음. 자, 여기 한번 제가 이거 단톡에 또 남겨드릴 거예요. 역할 교대 부부 심리극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조영구 부부는 서로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새벽 2시에 들어올 수 있느냐.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느냐. 그러면서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딸에는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어. 응? 이거 뭐야? 분리수거도 안 하고 오늘 17만 원 썼던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돈도 못 아끼니?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하루에 17만 원을 카드로 긁을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치스럽니? 그러면서 계속 아내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아니 어떻게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소리를 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나는 너 목소리도 듣기 싫어. 전화하지 마. 팡! 에이, 듣기도 싫어. 그러면서 탁, 이것을 한번 바꿔서 해본 거죠. 남편이 아내 역할을,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해본 거예요. 남편이 밤 새벽 2시에 들어와서 너는 왜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하니? 응?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니? 응? 그리고 어떻게 너 이렇게 17만 원을 하루에 단박에 긁을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치스럽니? 계속해서 김영환 소장님이 역할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가슴이 아내 역할을 해보니까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음. 하루 종일 남편 보고 싶어서 남편 기다리고 12시가 넘어도 안 와도 전화했더니 목소리 듣기 싫다고 전화 딱 끊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내 마음은 어떨까요? 또 남편은 자,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드라마 촬영하고 뭐 촬영하고 그들 비유 맞추고 뭐 하고 그래서 완전히 떡실신 돼갖고 집에 딱 새벽 2시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따다다다닥 이렇게 잔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위로받고 싶고 어린 시절 너무너무 찢어지게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고 소시지 반찬 한번 먹고 싶었지만 반찬이 너무 부실했고 친구들이 놀리고 때리고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한 어떤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때려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진짜 비유 맞춰가면서 술 먹고 싶지 않아도 술 마셔가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아내는 가볍게 17만 원 카드로 긁어버리고 또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아내가
쌍권총 쏘듯이 계속해서 잔소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한번 직면해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바꿔보면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교대가 필요할 때는요, 상대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할 때. 내가 만일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요런 상황이 필요할 때. 또 타인에게 중요한 질문이나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아, 나는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왜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할까? 또 아니면 왜 아들은 20살이 넘어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까?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아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톡을 해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의아스러웠어. 나는 엄마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는데 왜 아들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까? 역할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아이들이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시기는 이제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호칭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연령에 부합되게 요거를 호칭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30대든 이렇게 되면 이제 호칭이 어머니로 바뀌고 아빠를 아버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모르면 서운할 수 있는 거죠. 왜 너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니? 왜 너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니? 서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을 교대해 보면 아하,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또 20대가 되었으니 엄마로 부를 수는 없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좀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호칭을 잘 부르지 않고 그냥 호칭을 빼고 대화를 하는 거죠. 자, 역할 교대가 불가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뭐 가해자나 폭력적인 경우 이거 안 되겠죠. 어. 또 억지로 괴롭힘 당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역할 교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 교대 방법은 이제 워밍업 시간이 필요해요. 워밍업도 좀 하고 교대 직전에 상황을 조금 요약해 줘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만 역할 교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요약하고 좀 반복해 주고 그다음에 상호 간의 진실, 또 잉여 현실 있잖아요. 잉여 현실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현실. 뭐 그런 거, 또 감정의 깊이를 차츰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을 딱 자극해서 그 실제 나의 솔직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중자아 기법. 이중자아 기법은 원래 또 다른 자아랑,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죠. 그래서 이중자아는 때로 분신, 나의 어떤 분신이고 내적인 목소리고 마음의 쌍둥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거 있잖아요. 그 악마, 천사 뭐 이런 거 두 가지 나뉘어지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조용구라는 분이잖아요. 그게 이분이 이제 아내랑 이중자아, 아내와의 관계를 이중자아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그 이중자아를 역할극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가 잔소리하고 목소리 듣기 싫으면 헤어져, 이혼해, 막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혼하기엔 아내가 너무 착해. 아내가 아이도 잘 돌보고 또 아내는 너무 아름답고 나는 아내랑 헤어지고 싶진 않아. 그런데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자아에는 각 상황에 따른 마음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객관화를 시켜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아보는 과정. 그런데 아내가 왜 잔소리를 했을까요? 아내는 남편하고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 2시가 돼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를 하는 의미는 뭐예요?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조금만 저랑 있어줘요. 당신이 오지 않아서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나는 너무 외로워요.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자아 기법은 이렇게 엄격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중자아의 기원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중자아의 기원은 우주적 만남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지구별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대도 나도 다 가족이에요. 그런 우주적 만남의 의미, 또 최초의 우주, 유아기의 총체적 주체성처럼 나와 같은 너에게로서 기원이에요. 그대가 나이고 내가 그대라는 거예요. 음. 부부는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내가 원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인간은 내면의 자기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면에 다양한 내가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나, 엄격한 나, 논문을 써야 된다는 마음, 너무 힘들다는 마음, 다양한 그러한 나의 마음의 성장, 내면의 자기로의 성장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중자기법 아니면 이중자기법의 목적이라고도 하죠. 뭐냐면 한 대상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상보적 측면을 노출하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 일하고 싶은 마음. 근데 둘 간에 보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고 싶은 마음만 계속 있으면 계속 놀기 때문에 결국 놀지 못하잖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계속 일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하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은 상호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또 긍정과 지지의 동반자라는 거죠. 때로 주인공과 맞서 싸우거나 반대함으로써 적대적 역할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의 선택과 표현을 조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마음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나 놀래. 아니야, 논문 쓸 거야. 놀래? 논문 쓸 거야. 막 이렇게 하다, 그래도 논문 쓰자.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지. 나 이혼할 거야. 아니야, 이혼하면 안 돼. 착한 아내랑. 아니야, 이혼할 거야. 아니야, 아내는 천사같이 좋아. 잔소리만 할 뿐이야.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 나는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뭔가를 딱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아마 교류 분석할 때 이해 들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동물로 이렇게 상징화를 해서 나의 만나는 작업.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기 그때 제가 얘기했던 이 아이도 내 안에 북극곰, 내 안에 독수리, 말, 사슴, 백조, 악어, 코뿔소. 그런데 내 안에 긍정적인 나를 극대화하면서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악어, 코뿔소를 딱 물리치면서 예, 학교 자퇴하는 것을 극복하고 백조로 탄생하면서 예, 현실과 마주할 힘이 생긴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중자아 역할의 방식은 주인공 세계의 분신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는데 다양한 분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신으로 참여하고 주인공의 숨겨진 내면의 목소리예요. 또 이중자아의 모든 표현은 주인공의 통제는 필요해요. 이중자아 역할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중자아에도 중립적인 이중자아가 있고요. 지지적인 이중자아, 또 도발적인 이중자아가 있어요. 도발적인 이중자아는 역설적이며 자극적으로 딱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을 김영하 소장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단톡에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고지법, 반대법, 풍자법, 도발법, 비판법 등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반대법은 뭐냐면 주인공의 모든 표현 내용이나 감정에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싫어. 그러면 아니야, 난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난 정말 너 말을 듣기 싫어.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싫어. 아니, 나는 너가 좋아. 듣기 싫어. 아니,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딱 통찰을 하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도발적인 이중자아 중에서 반대법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